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며 일도 하는 40대 초반 워킹맘입니다. 일하면서 아들과 딸까지 키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주변에서는 일과 육아가 동시에 가능하냐며 걱정을 하긴 하는데 가정적인 남편 덕에 아주 거뜬히 해내고 있답니다. 브랜드 옷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일에 대한 성취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것에 미안함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하고 싶은 일을 멋지게 해내는 제가 자랑스럽다며 다독여줬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유달리 가족이 참 애틋한 사람이에요. 다들 가족과 함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일하는 건 비슷하겠지만 저는 가족을 떠올리면 눈물부터 앞섭니다. 지금처럼 가정을 이루고 살기까지 가슴 아픈 일이 많았어요. 남자라면 고개를 내젓고 결혼도 아예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집신도 제 짝이 있다고 이런 저에게도 지금의 남편과 같은 천사 같은 사람을 내려주더군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편은 저의 아픈 가정사를 들으며 같이 울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마치 자기 일처럼 슬퍼해주는 모습에 이 사람이라면 평생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이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부모님이 이혼해서 따로 사는 간단한 사연이 아니라 구구절절 사연 많은 집이 제 친정입니다. 제가 남자를 믿지 못하게 됐던 계기는 아버지였어요. 세상에 자기 아버지 같은 남자랑 결혼하겠다는 사람도 있다죠. 저는 혹시라도 결혼하게 된다면 아버지랑은 정반대 있는 사람을 만나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버지는 외도로 세상에 가장 불쌍한 어머니 마음에 대못을 박은 사람이랍니다. 제 기억 속에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항상 힘이 없고 지친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픈 언니를 병간호하면서 고생 정말 많이 하셨죠. 긴 병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어머니도 하루하루 말라가셨어요. 그만큼 가정에 충실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언니는 가족들을 등지고 먼저 떠났어요.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 그때 어머니가 심적으로 얼마나 힘드셨을까 마음이 아려옵니다. 언니가 떠난 뒤 어머니는 생기를 잃으셨어요. 자식 앞세운 부모가 이승에서 제정신이 없겠습니까? 정성을 쏟은 만큼 어머니는 많이 힘들어 하셨죠. 그래도 이겨내 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은 언니를 가슴에 묻고 살아갈 수 있을 때쯤 아버지는 저희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자상하고 다정했던 아빠였는데 어느 날부터 일이 바쁘다며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외박을 하기도 했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수상하다며 말을 하셨어요. 저도 성인일 때라 어머니와는 친구처럼 지내서 당시 상황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결국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외도 증거를 찾아내고야 말았어요.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아버지는 되려 어머니를 질책하더군요. 분에 못 이겨 화를 내며 우는 어머니 앞에서 아버지는 당당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당신이 나가서 돈 벌어와. 바깥일 하다 보면 다른 여자도 좀 안아보고 그러는 거지. 나한테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 해? 왜 못해? 그럼 죽어라 일하다 온 사람 소지품 뒤지는 당신은 뭐 제정신이야? 어딜 잘했다고 큰 소리야? 어머니는 분에 못 이겨 목 놓아 우셨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가 지겹다는 듯이 다시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모든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되면 아버지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건 큰 오산이었네요. 아버지는 오히려 더 당당했어요. 이미 다 알게 됐는데 숨길 게 뭐가 있냐는 듯 당당했죠. 그때부터 집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원수라도 된 듯 싸웠어요. 가정으로 돌아올 생각이 아예 없던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도 당당했습니다. 늘 부부싸움의 시작은 아버지의 이혼 요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어머니를 괴롭히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지긋지긋하잖아. 이놈의 집구석 우중충하고 답답하지?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왜 이혼 못하는데? 집에서 놀고 먹다 막상 이혼하려니까 그것도 못하겠어?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나랑 이혼하고 그년이랑 붙어 먹을 게 뻔한데 나는 죽어도 그 꼴 못 봐.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나는 곧 죽어도 이혼해야겠어. 내가 왜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는 줄 알아? 당신이 이렇게 독하고 목석 같으니까 그래서 바람을 핀 거라고. 다 당신 때문인 거 알고나 버텨. 아버지는 자신의 외도가 어머니 탓이라며 핍박까지 하셨어요. 그때마다 그만하라면서 두 사람을 말려도 봤지만 아버지는 더 뻔뻔해지셨죠. 하지만 어머니는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수면제 없이는 잠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떠나간 언니가 보고 싶다는 말도 자주 하시고 옛날 이야기를 자주 하셨죠. 언니도 건강하고 아버지도 바람피지 않던 옛날 이야기만 하셨어요. 그렇게 제가 27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 나이 52살, 이대로 삶을 마감하기에는 너무 짧고 힘든 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례식장에서 전 너무 울어서 실신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제 모습에 아버지가 충격을 받으셨는지 제 옆에서 미안하다며 우시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다시 컵에 담는다고 다 마치겠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혐오스럽고 싫었어요. 제 옆에서 울고 있는 모습조차 가증스럽다고 느낄 만큼요. 그래서 그때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한 아버지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당신 같은 사람 아버지로 둔 적 없어요. 당신이 죽인 거야. 왜 엄마한테 그렇게밖에 못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나도 정말 이럴 줄 몰랐다. 몰랐다고 말하면 그동안 아버지가 했던 일이 다 없어져요? 나는 오늘부터 아빠도 죽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미안하다며 애걸복걸하는 아버지를 저는 끝내 외면했어요. 여러분들이 제 상황이었다면 아버지의 사과가 진정성 있게 들렸을 것 같으신가요? 그때 저한테 아버지는 가정 파탄범이나 다름없었어요. 애초에 외도를 안 했다면 어머니가 잘못될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장례식 이후 가족들과 살던 집을 회사 근처에서 살게 됐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상간녀를 정리했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딱 이런 상황 같았네요. 저는 그때도 아버지의 황당한 말에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다시 그 여자한테 가서 평생 살자고 하세요. 이제 가족도 없는데 그 여자랑 헤어지면 어떻게 살려고 그러세요? 그 여자 없이 못 살겠다고 엄마한테 이혼 요구하셨잖아요. 사람 미치게 만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헤어지세요? 어서 돌아가세요, 어서. 그래도 하늘 아래 피부치는 우리 둘뿐인데 날 좀 이해해 줄 수 없겠니? 아니요. 저는 그런 아버지 둔 적이 없어서 없는 게 나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아버지도 죽은 것과 다름없었어요. 계속 미안하다며 찾아오는 아버지를 매번 매몰차게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애 2년째 되던 해 남편의 청혼에도 저는 마냥 기뻐하지 못했고 최대한 담담하게 제가 살아온 가정사를 털어놓았죠.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저를 다 이해해 줬어요. 그리고 저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내가 더 잘할게. 경미 씨가 걱정하는 일들 생기지 않게 내가 잘할 거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게. 나 믿고 결혼해 줄래? 저는 남편의 다정한 말에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이해한다고 해서 시댁이 모두 이해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아버지만 아니었다면 남편과 결혼할 당시에 시어머니께 쓸데없는 오해도 안 받았을 거예요. 어머니 장례식 이후 저는 정말 아버지를 보지도 않고 살았어요. 세상에 가족은 없는 사람처럼 지냈죠.
그래서 남편과 결혼 준비할 때 어머니께서 오해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상견례는 부모님 없이 하고 결혼 준비도 혼자 하려고 하니 의심스러우셨는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밥 먹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에 하도 세상이 흉흉해서 나도 듣는 귀가 있는데 마냥 덮어놓고 볼 수가 없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서 왜 결혼식에도 안 오셔? 너 설마 고아원 출신이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사정상 아버지를 모시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저는 너무 난감했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들께는 미리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결혼식에 모시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기신 것 같았어요. 남편이 어머님을 만류했지만 어머님은 끝까지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며 질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게 맞기는 해. 그런데도 결혼식에 안 오신대? 그거 너무 이상하잖아. 왜 딸 결혼식에도 안 오는 건지, 뭐 숨기는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말해. 숨겨서 좋을 거 하나 없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건 제가 보장해요. 어머니 아들인데 저도 못 믿으세요? 남편은 어머니의 말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어요. 시아버님도 그만하라며 어머님의 어깨를 살짝 치셨습니다. 아버님은 과거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기계에 오른팔이 끼이면서 팔의 장애를 얻으셨어요. 그래서인지 어머님은 아버님을 무시하는 듯한 눈빛과 말투로 대하셨습니다. 그때도 아버님이 어머님을 말리자 어머님은 뭘 모르는 사람이라며 대놓고 무시하셨어요. 중간에 남편이 말리지 않았다면 어머님이 아버님께 얼마나 더 심한 말을 했을지 안 봐도 비디오였어요. 그래도 아버님과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줘서 든든했어요. 저는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아무리 저를 의심하셔도 절대 결혼식장에 아버지를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제 결혼 소식은 어디서 들었는지 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불쌍한 표정으로 제게 울먹이며 말했어요. 경미야, 내가 그래도 아빠인데 결혼식에 가야 되지 않겠니? 사돈 어른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실 텐데. 아저씨, 누가 사돈이에요? 저는 아버지 없는 고아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와야만 할 수 있는 결혼이라면 전 결혼도 안 할 거예요. 가정 파탄 내시고 뭐가 그렇게 당당하셔서 제 결혼식에 오겠다는 소리를 하세요? 내가 미안하다 정말. 내 실수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실수가 아니고 잘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제 결혼식 올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 결혼식장 근처라도 오면 저도 당장 엄마 따라갈 거니까. 저를 붙잡고 울먹이는 소리를 하는 아버지를 보며 매몰찬 말을 하면서 뿌리치고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제가 결혼을 할 즈음 아버지는 계속해서 제가 다니는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셨죠. 저는 아버지께 끝까지 결혼식에 오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경고했어요. 혹시라도 결혼식장에 올까봐 기분도 안 좋고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결혼식 당일까지 예민해져 있으니 옆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괜찮을 거라고 저를 다독여줬기 때문에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죠. 저는 남편과 신혼집을 꾸미며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과 딸을 낳아 키우며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렇게 결혼 5년 차가 됐고 변하지 않은 게 있다면 아버지가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거였어요. 대체 뭐가 그렇게 용서받고 싶으셨을까요? 너무 뻔뻔하지 않나요?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의 죄를 모두 용서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저는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아버지의 외도를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손주가 보고 싶다는 아버지의 말에도 매몰찼죠. 하지만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가 안타깝다며 넌지시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아버지의 모습이 안타까워 보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면 어머니에게 죄를 짓는 것만 같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술도 못하는 남편이 반주를 했다면서 술을 마시고 들어온 거예요. 공기업에 재직 중인 남편은 회식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술을 마셨나 추궁해 보니 저에게 한숨을 쉬며 실토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장인어른이 많이 나이가 드신 티가 나. 당신도 이제 그만하고 밥이라도 한번 먹어보는 건 어때? 지금 그걸 나한테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나에 대해 잘 아는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네. 왜? 아빠가 건물주 하니까 사람이 달라 보여서 그래? 그 건물이 탐났던 거야? 당신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너무 독하게 변하는 거 알아? 우리 결혼한 지도 벌써 5년째야. 장인어른도 계속해서 젊으신 분도 아니고 매번 문전박대하듯이 돌려보내면 난 편하겠어? 당신이 조금만 이해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거지. 아니, 난 아직도 엄마 마지막 모습이 생생해. 얼마나 혼자서 두려웠을까. 나는 왜 엄마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것도 눈치 못 챘을까. 모든 게 다 후회스럽고 아직도 자책을 하면서 산다고. 아빠는 내가 아니라 그때 엄마한테 사과했어야 하는 거야. 이미 때를 놓쳤으니까 지금 나한테 용서를 빌어도 소용없는 거야. 남편은 계속해서 환갑이 넘는 아버지를 걱정했어요.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찾아오고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저를 찾아오셨죠. 그러니 남편은 저와 아버지 사이에서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저야 아버지와 해묵은 감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였지만 남편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버지가 찾아오면 저 몰래 둘이 밥을 먹거나 술을 한 잔씩 하고 왔어요. 아이들을 직접 보여주진 못해도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드렸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남편도 원망스러웠는데 남편이 현명했던 것 같네요.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이해가 간다고 하는데 저는 자식을 둘이나 낳고 나니 아버지가 더욱 싫었습니다. 임신하고 출산하는 기간 동안 남들은 친정엄마가 챙겨준다는데 저는 오로지 혼자서 스스로 챙겼어요. 시댁에서도 그리 예쁨 받는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는 저한테 관심이 없었고요. 아버님은 가끔 용돈도 보내주시고 안부 전화도 하셨어요. 제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는 제게 전화하셔서 서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하면 뭘 챙겨줘야 할지 몰라서 용돈 좀 보냈다. 나가서 외식도 하고 그래. 내가 같이 가서 뭐라도 사주고 싶은데 몸이 이러니 영 나가기도 어렵네. 아유, 아버님, 뭘 돈을 다 보내셨어요. 다음에 제가 모시러 갈 테니까 같이 외식해요. 몸도 무거운데 괜히 나랑 나가서 너까지 힘들어져. 집에서도 손이 불편하니까 밥 한 끼 먹고 나면 흘리고 먹는다고 어찌나 난리를 치는지. 먹고 치우면 되는 거죠. 임신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아이한테도 안 좋대요. 아버님, 제가 조만간 모시러 갈 테니까 외식하러 가요. 저는 아버님이 신경 써주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부모가 없다시피 살아온 제게 아버님의 말 한마디는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님과 외식하려고 시댁을 갔었어요. 어머님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은 저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됐어. 이 사람이랑 나가면 내가 속이 터지고 얼굴이 화끈거려서 못 다녀. 너나 가던지. 왜 나까지 끌어들이니? 나는 이 사람이랑 밥 먹으면 밥맛 떨어지니까 나가서 뭐라도 좀 먹고 와. 제가 다 민망할 정도로 어머님은 쌀쌀맞게 말하셨어요. 어머님은 아버님이 사고로 팔을 다친 순간부터 창피해하시고 피하셨대요. 게다가 집안에서도 어찌나 무시를 하시는지 시댁에서 대장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어머님이셨죠. 어머님은 세상에서 두 아들이 최고로 자랑스러운 분이셨어요. 공기업 다니는 큰아들과 치과 의사 막내 아들까지 본인은 자식 농사 잘 지었다면서 동네방네 스스로 소문을 내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과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매일같이 어머님 등살에 시달리다가 저와 남편이 모시고 나와서 외식을 하면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첫째 출산 후에도 아버님과는 여기저기 많이도 다녔어요. 그때 한 번은 대하철이라 아버님을 모시고 대하구이를 먹으러 갔는데 제가 대하를 하나씩 까서 앞에 놔드리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몸이 이러니까 며느리한테 짐만 되고 창피한 시아버지라 면목이 없구나. 우리 손자 보기도 창피하고 면목이 없어. 미안해. 내가 조심 좀 할 걸 후회스럽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그러신 건데 왜 부끄러워하세요? 아버님이 음주운전을 하신 것도 아니고 일하시다가 다치신 거잖아요. 전혀 부끄러워하실 거 없으세요. 제 말에 아버님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시며 고맙다는 말만 하셨어요. 저는 사실 어머님이 아버님께 왜 그렇게 모질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아버님이 바람을 피다 다치신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실까 이해가 안 갔죠.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힘이 되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눈에는 제가 아버님을 챙겨드리는 것도 싫었나 봅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남편과 서방님 뿐일 거예요. 제가 둘째를 낳고 난 뒤 서방님은 7년 동안 연애했던 상대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머님이 엄청난 반대를 했지만 모든 걸 무릅쓰고 강행한 결혼이었어요. 어머님이 동서를 싫어했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동서가 직업도 일반 회사원에 집안도 별로라는 거예요. 서방님이 치과 의사가 되기까지 동서가 옆에서 힘이 돼준 시간들은 모두 무시한 채 오로지 스펙이 별로라며 툴툴거리듯 말했어요. 의사랑 결혼하려면 열쇠 3개가 필수라는 말도 있는데 쟤는 우리 아들 거저 데려가는 거야. 아주 떠받들고 살아야 된다고. 당신도 그만 좀 해. 의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남 밑에서 일하는 건 똑같구만. 지금 그게 당신이 할 소리야? 당신이 몸만 멀쩡했어도 우리 아들 치과 하나는 차려줬을 거 아니야. 그걸 지금 미안하고 죄책감을 가져도 모자랄 판에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아버님이 어머님을 만류하자 어머님은 모진 말을 쏟아내셨어요. 그리고는 아버님께 며느리 보기 창피하지도 않냐며 부끄러운 줄 알라며 소리치시더군요. 그 순간 저는 어머님의 생각이 더 민망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옹호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아버님이 전혀 창피한 일 아니에요. 대학까지 나왔으면 자식들도 알아서 살아야죠. 부모가 평생 책임질 순 없는 거예요. 아버님 잘못하신 거 없으니까 편히 계세요. 제가 아버님 도와드릴게요. 저는 어머님 앞에서 아버님 편을 들었어요. 어머님은 저를 쏘아보셨지만 남편은 되려 어머님을 말리며 그만하라고 했죠. 그러자 큰아들이 말려서 그런지 어머님도 수그러드셨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쌓이니까 저는 점점 어머님 눈밖에 나고 있었나 봅니다. 게다가 동서도 어머님과 사이가 안 좋아서 명절에 다 같이 모이기라도 하면 어머님이 목에 핏대를 세우고 화만 내셨어요. 동서가 명절에 쓸 고기를 친정에서 보내줬다며 시댁으로 들고 왔는데 어머님은 포장을 뜯자마자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아우, 이게 뭐야? 이거 무늬만 한우인 거 아니야? 색깔도 별로고 이거 어디 국에 넣어도 못 써먹겠다. 어머님은 동서 앞에서 코를 막으며 냄새가 난다, 품질이 안 좋다며 불만을 늘어놓으셨어요. 옆에 있던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어머님이 보는 앞에서 프라이팬에 한 점을 구워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색깔 영롱한 한우였거든요. 한우라 오래 굽거나 할 필요도 없었고 옆에서 궁시렁거리던 어머니께 고기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한우 맞아요. 여기 핏기 도는 거 좀 보세요. 제가 또 한우만 먹는 한우 귀신이라 아는데 이거 한우예요. 어머님도 한우 좀 먹고 사셔야겠어요. 뭐야? 그럼 내가 잘못 보기라도 했다는 거야, 뭐야? 제가 얼마 전에도 아버님 모시고 한우 고기 먹고 와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때 같이 나갔다 오셨으면 이것도 한 번에 알아보셨을 텐데 다음에는 꼭 같이 나가요.
저는 어머니께 동서 친정에서 좋은 고기 보내주셔서 잘 먹을 것 같다며 동서를 감쌌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옆에서 거들며 너무 신선하다고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죠. 동서는 잠시 민망해하더니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눈초리는 시간이 갈수록 매서워졌습니다. 그냥 저와 동서가 하는 모든 게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그날 동서는 아버님 선물로 티를 준비했는데 어머님은 동서 선물을 내동댕이 치며 화를 내셨어요. 예, 너는 생각이 있니 없니? 이걸 네 시아버지가 입는다고 폼이 나오겠어? 그냥 현금으로 주면 깔끔할 걸 이런 쓸데없는 옷을 사오고 그래? 이래서 학벌 짧은 애들 며느리로 드리는 게 아닌데. 아유, 답답해서 원. 저는 어머님이 던진 옷을 탁탁 털어서 어머님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옷 엄청 비싼 브랜드예요. 제가 또 의류회사 다녀서 상표만 봐도 척 알잖아요. 어른들 사이에서는 이 옷이 제일 유명하다는데 동서가 안목이 참 좋네요. 큰 며느리 너는 나한테 뭐 불만 있니? 아까부터 사사건건 시비 거는 것 같다. 어머님이야말로 불만 있으시면 말로 직접 하세요. 이렇게 괜히 물건에 화내시면 어머님이 어떤 생각인지 저희는 죽어도 몰라요. 기가 막혀서 원. 애 좀 낳고 사니까 이제는 시대가 어려운 줄도 모르고 떠드네. 친정도 없는 애가 뭐가 잘났다고 떠들길. 내가 좀 예뻐해 주니까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오르려고 하네. 저는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면 한 점 부끄러운 거 없어요. 그리고 그만큼 떳떳하게 살았고요. 어머님도 하실 말씀 있으면 앞으로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어머님을 보며 또박또박 제 의견을 말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집안에 며느리가 둘이나 잘못 들어왔다며 노발대발 하셨죠. 저는 동서에게 다 귀담아 듣지 말라고 다독였어요. 괜히 화내시는 건데 다 들어봐야 속만 상할 거라고 흘려보내라며 다독이며 잠시 시댁을 나왔습니다. 동서는 서러웠는지 밖으로 나오자마자 눈물을 쏟았어요. 그런 동서를 다독여줬고 동서는 제게 그간의 서름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인가 봐요. 결혼하고 계속해서 저한테 없는 집 딸이라면 손가락질만 하세요. 뭘 해도 좋은 구석을 봐주시는 게 아니라 어디 흠잡을 거 없나 노려보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 너무 기죽지 마. 동서 충분히 성실하고 바르게 살았어. 겨우 200만 원밖에 못 버는 며느리라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정말 집이라도 해왔어야 제가 이 집안 며느리 자격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 말이 어딨어. 무슨 어디 청와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격은 무슨 자격. 서로 마음 맞으면 부부 되는 거고 가족이 되는 거지. 동서, 기죽지 마. 저는 목 놓아 울며 억울해하는 동서 어깨를 감싸며 달래줬어요. 하지만 제가 달래준다고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생채기가 난 동서 마음을 잠시 달래줄 순 있어도 상황을 바꿀 순 없었죠. 동서는 어머님과의 불화 말고도 서방님과의 불화로도 고생이 많았어요. 한 번은 얼굴에 멍이 든 채 저희 집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물어보니 글쎄 서방님이 술을 마시고 손찌검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선 동서가 멍든 모습을 모두 찍어뒀어요. 남편은 서방님을 찾아가 대판 싸우고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며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었죠. 하지만 이런 남편의 노력에도 서방님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술만 마시면 동서한테 손찌검을 했던 통에 결국은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걸 가지고도 자기 아들 앞길 막으려고 한다며 동서를 질책했어요. 전 그때마다 동서를 감쌌고 어머님은 그런 저도 못마땅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머님과 감정의 골이 더 깊어져만 갔어요. 그래도 어머님과 서방님만 제외하면 온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잘 지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결혼 9년째 됐던 해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그때까지도 전 아버지 얼굴도 안 보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나오는 저를 아버지가 붙잡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치니 아버지는 제게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미야, 아빠랑 밥 좀 먹자. 일단 뭐라도 먹으면 마지막으로 대화 좀 하자. 날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마. 그냥 아빠랑 딸로 예전처럼 밥 한 끼 먹을 순 없겠니? 저는 영 끊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찾아와서 절 힘들게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뭐 편해 보여서 이러세요? 너무 이기적이네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빠 감정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정말 여전하시네요. 저는 아버지가 잡은 손을 뿌리치고 차에 올라타서 얼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아버지가 찾아와서 용서를 빌 때마다 죽기 전 어머니 얼굴과 그때의 상황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어린 아이들도 한 번 트라우마가 생기면 오래 간다는데 저는 얼마나 생생했겠어요. 결국 저는 마지막인지도 모르고 아버지를 피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췌장암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저는 아버지와 밥 한 끼라도 했을까요? 그날 그렇게 아버지를 매몰차게 외면하고 떠났는데 얼마 뒤 고모한테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고모가 웬일로 전화를 했나 싶어서 받았죠. 그런데 고모는 울고 있는 목소리로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경미야, 네 아버지 돌아가셨어. 자기는 치료받을 자격도 없다며 거부하더니만 근데 눈을 감아버렸네. 치료를 거부하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췌장암인 거 몰랐어? 그동안 치료도 안 받고 버티다가 죽기 전에 무슨 힘이 생겼는지 너 만나러 간다고 나갔었어. 나는 그때 다 말하고 온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아버지가 칠순이 넘어서 마르고 수척해졌다고만 생각했어요. 제가 안일하게 생각했던 건지 도저히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마지막까지 나한테 왜 이러나 원망스럽다가 아픈 것도 몰랐다는 사실에 제가 한심했어요.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고모의 말을 듣고 달려간 병원에는 이미 차가워진 아버지만 있더군요. 이미 많이 늦어서 아버지한테 원망 섞인 말도 밥도 한 끼 못 먹어서 미안하다는 말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야속했어요. 왜 저는 친정 식구들과의 연이 이렇게 짧은 걸까요? 저 세상이 있다면 만날 수나 있을까 싶다가도 왜 아버지와 저는 행복할 수 없게 만들었는지 믿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원망스러운 건 저였어요. 그래도 아버지인데 왜 아프다는 걸 몰랐을까? 저는 자식 자격도 없는데 이런 저와 밥이라도 함께 하겠다고 아픈 몸 끌고 오신 아버지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장례식이 마련됐고 고모는 멍하니 앉아 눈물만 흘리는 제게 편지를 한 장 내밀었어요. 아버지가 제게 썼다는 편지에는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필체가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보고 처음 보는 아버지 필체를 보자 울컥한 마음에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내 딸 경미에게 내가 마지막까지 너한테 부담이 된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어릴 때는 항상 밝게 웃고 작은 것에도 좋아하던 너였는데 내가 널 망친 것 같아. 난 우리 가족을 망쳐놨어.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이 후회스러워. 너는 절대 나를 용서하지 마라.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상처를 남겨서 미안하다. 모든 죄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이제 마음 편히 즐겁게 지내려무나. 너 닮은 손주들과 다정한 남편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아빠가 하늘에서라도 지켜줄게. 정말 미안하고 사랑한 내 딸아.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보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집 앞에 찾아왔을 때라도 아버지랑 대화를 해볼 걸 저는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편지와 또 다른 종이에는 아버지가 저에게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있었어요. 손주들 잘 키우길 바란다면서 주셨는데 눈물이 흘러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제가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사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아버지의 사과를 바랬던 게 아니라 예전처럼 아버지가 저를 아껴주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진심을 그제야 깨닫고 후회스러운 날들에 눈물만 흘렸어요. 저는 끝까지 아버지를 외면한 나쁜 불효녀라는 생각에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럴 거면 그러지 말았어야지. 왜 그랬어? 왜? 엄마도 나도 아빠가 돌아오길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빠는 끝까지 외면했잖아. 근데, 근데 왜 이제 와서 아빠인 척 하는 거야? 난 어떡하라고. 가족 다 깨뜨린 건 아빠였잖아. 제가 목 놓아 울며 가슴을 치자 남편이 달려와서 저를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울음은 쉽사리 그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마지막처럼 아버지의 수척해진 모습이 제 머리에서 계속해서 되뇌어졌습니다. 정말 제 자식들과 남편이 없었다면 제정신으로 버티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도 울며 불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동안 저를 대신해서 동서가 자리를 잘 지켜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동서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조문객들 사이에서 제가 물려받게 된 건물에 대해 수군거리는 말이 오갔던 것 같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앉은 테이블 옆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럼 저 양반 앞으로 있던 50억 건물은 딸한테 상속되는 건가? 딸이 가져가겠지. 자식이라고는 그 딸 하나뿐인데. 에휴, 마지막까지 힘도 못 쓰고 축 처져서 다니던 게 짠하네, 짠해. 이런 말들이 들렸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눈을 반짝이면서 동서한테 혹시 들은 게 있냐며 물었다는 거예요. 동서는 몰랐던 사실이니 당연히 몰랐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도 어머님은 실속 없다며 뭐라고 했다더군요. 남의 떡에 군침 흘리는 어머님 모습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저는 장례가 끝나고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게 정확히 얼마만큼의 규모인지도 몰랐죠. 하지만 이 모든 걸 저 대신 발빠르게 알아보신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어머님이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고작 하루 지났을 뿐인데 몸져 누워있는 저를 집까지 찾아오셨더군요. 애들도 다 학교에 가고 남편도 출근했을 시간이라 저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누가 다급히 초인종을 누르길래 나가보니 어머님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너무 밝은 표정으로 거실로 뛰어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며 신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네 아버지가 남긴 건물이라며 이게 50억 정도 한다던데. 그게 왜요? 지금 그거 확인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 이런 건 빨리 정리할수록 너도 마음 정리하기 좋을 거 아니야. 듣자 하니 바람났던 아빠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던 것 같은데. 그래서요. 그걸로 이제는 제 흉보러 다니시려고요? 아이, 내가 네 흉을 왜 보니? 건물 상속받는 며느리인데 이 건물 팔아서 네 시동생 치과 개원해 주는 건 어떨까? 남들 보기에 그림도 좋잖아. 네 시동생 언제까지 남 밑에서 일하게 할 거야? 이참에 건물 팔아서 시동생 치과 차려주고 남은 돈으로는 너랑 나랑 놀러 다니면서 쓰면 될 거 아니야. 말년에 나도 며느리 덕 좀 보자는 거지. 기가 막혔습니다. 장례식 치르고 하루 만에 이럴 수가 있나요? 원래도 개념이 없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교양 없는 분인 줄은 몰랐네요. 저는 어머님을 보면서 환멸 난다는 기분에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기분이 나쁘다며 제게 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이없는 목소리로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팔아서 왜 서방님 치과를 차려드려요? 뭐가 이쁘다고요? 그리고 왜 남은 돈을 어머님이랑 써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실 거면 제발 나가세요. 얘 좀 봐. 그럼 이걸 너 혼자 관리하겠다고? 너 회사 다니는 거 좋아하잖아. 그럼 관리도 못할 텐데 팔아서 시동생 치과 차려주면 나중에 너도 덕볼 일 있을 텐데 뭐가 불만인데? 그동안 서방님이 동서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뭐 좋은 구석이 있어야 생각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동서가 제 친동생이었으면 당장 이혼시켰을 거예요. 뭐야? 이게 건물 하나 생겼다고 누굴 무시해? 너 시동생 병원 차려줄 거 아니면 우리 큰아들하고 이혼해. 정도 모르는 뻔뻔한 고아 같은 년이 어딜 잘났다고 떠들긴.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끝까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어머님을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안 나가려고 버티는 어머님과 긴 실랑이를 하다가 겨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그 정신에 이혼 서류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진짜 저런 시어머니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제가 아버지를 원망했어도 이건 선을 넘으신 거 아닌가요? 이혼 서류 작성해서 다음날 남편 데리고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가족들 다 있는 앞에서 남편한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러자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황당한 얼굴로 저를 보며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또박또박 어머님을 보며 말했어요. 어제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가 남긴 건물 팔아서 서방님 치과 하나 차려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장례 치르고 하루 만에 제가 상속받는 건물 주소까지 다 알아서 정확히 시세까지 알아오셨던데 제가 싫다고 하니까 싫으면 이혼하라고 하시더군요. 전 절대 건물 팔아서 서방님 치과 차려줄 생각이 없어서 이혼할 건데 이제 판단은 당신이 할 차례야. 나랑 살 거면 어머님이랑 연 끊고 어머님 보고 살 거면 여기에 이혼 도장 당장 찍어. 남편은 어제 저와 어머님 사이에 있던 일을 듣고 황당한 얼굴로 어머님을 노려봤어요. 어머님은 갑작스런 상황에 눈치만 보면서 횡설수설하면서 말했습니다. 어차피 관리 못할 거면 팔아서 산 사람은 제대로 사는 게 낫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언제까지 그러실 건데요? 그동안 엄마 말에 다 동의해서 가만히 있던 거 아니에요. 창피해서 말도 섞기 싫었던 거라고요. 그리고 저 이 사람 덕분에 이만큼 사는 거예요. 이 사람 없었으면 이렇게 가정 꾸리고 살지도 못했다고요. 널 키운 건 나인데 왜 공을 저기로 돌려? 그러자 남편은 앞에 있던 밥상을 엎어버리면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남편의 과격한 행동에 어머님은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그래도 끝까지 억울하셨는지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마누라 치마폭에 살더니 네 엄마는 엄마로도 안 보여? 전 이제 어머니 안 보고 살 거예요. 그동안 제 와이프가 장인어른 안 보고 살 때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싶네요. 제가 다 창피하고 미안해서 어머니 못 보고 살겠어요. 시어머님은 그때서야 살짝 주춤하며 그런 게 아니라고 해명하려고 하셨지만 말을 끝까지 못 하셨어요. 시아버님께서 어머님 말을 가로막았거든요. 처음 보는 시아버님의 호통에 집안이 뒤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당신 그 입 못 다물어? 내가 그동안 우리 아들 봐서 참은 거야. 알긴 알어? 자식들 보기 창피한 줄 알아야지. 나도 당신이랑은 못 살아. 나도 이혼할 거야. 그때서야 시어머님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걸 아셨는지 시아버님 손을 붙들고 매달리셨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반성 좀 하라며 냉정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시어머님과 연락을 전부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그 사이 동서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시댁이 뒤집어졌던 날 동서는 서방님과 또 크게 싸웠고 더 이상은 못 살겠다며 집을 나와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날 동서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동서와 둘이 동네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서는 제게 후련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이혼이 뭐라고 그렇게 무서워했는지 도장 찍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해요, 형님. 잘했어. 동서 정말 잘 선택한 거야. 아직 젊어. 뭐든 할 수 있다고. 여기가 끝이 아닌 거 알지? 그럼요. 저 이혼했어도 가끔 형님한테는 연락해도 괜찮아요? 가끔 이렇게 술이나 한 잔씩 해요. 저는 동서를 안아주며 언제든 찾아오라고 다독였어요.
그렇게 자매라도 된 듯 저희는 기쁘게 술을 나눠 마셨고요. 그렇게 동서도 이혼하고 저도 시댁의 발길을 끊자 시어머님은 제게 전화해서 우는 소리를 하셨어요. 너 아직도 화 많이 났니? 내가 미안해.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어. 너희 식구가 안 오니까 나도 적적하고 네 시아버지도 요즘 어딜 그렇게 나가는지 아주 적적해서 못 살겠다 내가. 어머님, 그렇게 시간 많으실 때 한번 되돌아보세요. 왜 지금 어머님이 혼자 남으신 건지. 그래야 앞으로 사람한테 함부로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저의 말에 어머님은 미안하다며 계속해서 사과하셨지만 저는 끝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고아 같은 연이라며 했던 말이 잊혀지질 않네요. 아직도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그 말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남편한테도 계속해서 전화하시는데 남편은 제가 어머님을 받아들일 때 받아줄 거라며 남편도 안 보고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시어머님과는 왕래하지 않고 산답니다. 그래도 시아버님과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님은 저희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고 계세요. 제가 첫 월급을 드리던 날 아버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일할 수 있는 날이 이렇게 올 줄 몰랐는데 고맙다 아가. 저도 아버님이 있어서 너무 든든해요. 저는 과거에 아버지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지 못한 게 한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과는 가까이 지내며 제 아버지처럼 지내려고 하고 있어요. 아버님은 월급날이면 저희 식구들 고기 사준다며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고깃집으로 가세요. 그럴 때면 꼭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지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든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건물은 팔지 않고 아버님과 잘 관리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지금도 저희를 많이 찾으세요.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저는 어머님과 풀지 않고 있어요. 그동안의 모욕과 어머님의 행동만 생각하면 아직 진정성이 담긴 사과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옛말에 검소한 생활에는 사치스러운 생활이 들긴 쉬워도 사치스러움에 검소함 깃들긴 어렵다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딱 저희 어머님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사람이 분수껏 살다가도 재물을 보면 탐욕이 올라온다는데 저희 어머님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과는 정말 천천히 풀 생각이에요. 남편도 아버님도 저를 모두 이해해 주시니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저는 사연 튜브를 보다 보면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좋다가 나빴다 하는 게 인생이라면 더 욕심내서 가질 필요도 없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앞으로는 좋은 가정을 꾸렸으니 더욱 성실하게 살 테니 여러분이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인생 선배로서 제가 어머님과 어떤 사이로 남으면 좋을지 여러분의 조언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날들만 가득하길 바랄게요.